태국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최소 3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에 방문할 거라 예상했는데 노코리아 운동 때문에 한국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슈퍼태풍 야기의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 피해에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까지 추방되어 현재 태국은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태국은 노코리아 운동을 했고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제 이름은 나윈이에요.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여기서의 삶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날은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보내지만 항상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들은 건 친구들과 강가에 앉아 논의를 끝내고 더위를 식히던 때였어요. 방콕에서 막 돌아온 친구 농락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면서 눈을 반짝였거든요. 나윈, 내가 한국을 봐야 해. 농락는 흥분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도시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 김치 먹어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멀고 낯선 나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을 근처의 시장에서 한국차도 보고 한국 간식이나 화장품도 발견했어요. 마치 한국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결국 저도 저렴한 스마트폰을 하나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 장만한 후로는 매일 한국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서울의 높다란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불빛들, 완벽한 안무를 선보이는 K-팝 스타들까지 말이죠. 그러다 몇 마디 한국어도 배워보려 했지만 발음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태국의 작은 농촌 출신인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작년에 마을을 떠났던 농락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전의 농락이가 아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시계를 차고 새 스마트폰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제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너 어디 갔었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농락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다녀왔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떻게? 거기서 뭘 했는데? 농락는 자신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불법 체류하며 일을 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일도 어렵지 않고 돈도 잘 벌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윈. 저는 불법 체류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농락이 얘기한 돈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농락이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며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돈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족에게 새 집을 사주는 모습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영상에서 봤던 멋진 한국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정직한 일을 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소박한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며 이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농락처럼 나도 한국에 가야겠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 표를 살 돈이 모였고 한국에서 시작할 여분의 돈도 준비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방콕에 일하러 간다고 알고 계셨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식사 중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죠. 큰 도시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 생기든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 걸린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모험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죠? 만약 잡히면?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지만 걱정은 밀어내버렸어요. 저는 젊고 건강하고 결심도 확고했으니까요. 이 일을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배낭을 메고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국으로 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도시가 제가 여태껏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넓고 깨끗한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어디를 봐도 화려한 간판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미래 속으로 걸어들어온 기분이었달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농락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면서요. 나윈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면서 저를 힘차게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레면서도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지만요. 농락이 저를 도와서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갔어요.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찌나 깨끗하고 빠르던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지하 터널을 쌩쌩 지나가면서 마치 쇼핑몰처럼 생긴 역들에 멈춰섰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는 온갖 소리와 냄새들이 한꺼번에 제게 몰려왔어요. 길거리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세련된 스마트폰을 들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점에서는 최신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나더라고요. 농락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제가 머물 작은 아파트였어요. 굉장히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욕실까지요. 많이는 아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해. 금방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농락이 말했어요. 다음 날, 농락은 저를 작은 식당에 데려가서 일을 구해줬어요. 식당 주인은 제 비자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정말 안심이 됐어요. 저는 바로 그날부터 설거지와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거든요. 손은 항상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졌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피곤할 때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떠올렸거든요. 이 돈이 집으로 가면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식당은 항상 바빴어요. 주로 한국 회사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한국어 몇 마디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는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는 고마울 때 쓰더라고요. 손님들은 제가 서툴게 한국어를 쓸 때마다 미소를 짓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식당 주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윈 열심히 일하네. 잘했어. 그리고 저에게 첫 월급을 건네줬어요. 그 금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손에 그토록 많은 돈을 쥐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돈 대부분을 집에 보내고 남은 돈은 월세와 식비로 쓰려고 남겨뒀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으니까요. 저와 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렇게 신나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비자가 만료돼서 지금 제가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길에서 경찰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러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 삶은 계속됐어요. 이웃에 있는 다른 태국 사람들과도 친구가 됐고 드물게 쉬는 날이 되면 작은 아파트에 모여서 태국 음식을 해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향수병을 달래주긴 했지만 동시에 가족이 너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지하철도 정말 능숙하게 탈 수 있었고 한국어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창피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식당에서 늘 틀어주던 K-파프 노래도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왜 있는지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두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건 다 너희를 위해서야. 언젠가 내가 돌아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러나 제가 꿈꾸던 이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쫓던 꿈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추운 겨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 속에 묘한 느낌이 있었지만 딱히 뭐라고 짚을 수가 없었죠.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제일 따뜻한 코트를 걸쳤어요.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 북적이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하얀 입김이 계속 나왔어요. 해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해서 인도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서둘렀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은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늦을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경찰들을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찰들이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 있었고 사람들을 멈춰 세워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에게는 합법적인 서류가 없었거든요. 몇 달 전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어요. 잠시 얼어붙었어요.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군중 속에 섞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항상 그 생각을 밀어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현실이 눈앞에 닥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가면 아마 저를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추운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요, 손님. 한국어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못 들은 척하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손님, 잠깐 멈춰주세요.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천천히 몸을 돌려 경찰을 마주했어요. 얼굴은 진지했지만 그리 불친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저 신분증이 없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랑 같이 가주시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들이 설치한 천막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안고 한국에 왔었죠. 하지만 저와 같은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많이 생기고 한국에서 범죄 같은 문제를 일으키자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태국에도 지금 다시 강제로 돌려보내지는 체류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모르는 태국인들은 선량한 태국 사람들을 한국이 차별하고 강제로 태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노코리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는 현재 한국 관련 음식점, 카페, 영상 등을 다 거부하고 없애고 있다고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태국 현지에서 이런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다쳐서 한국에 돌아오는 한국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억울했어요. 물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게 너무 억울해요. 천막 안에서는 지문과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저는 진실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더 큰 구치소로 보내졌어요. 그 방은 차갑고 플라스틱 의자만 있는 텅 빈 방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앉아 멍하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싶었어요. 태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치스럽게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동안 경찰들을 지나치면서 늘 심장이 쿵쾅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항상 이런 날이 올까 봐 두려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별일이 없으니 방심하게 됐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영원히 보이지 않을 수는 없더군요. 법은 결국 따라잡게 돼요. 그 차가운 방에 앉아 추방될 나를 기다리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꿈에 걸었는데 이제 그 꿈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기본적인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저를 괴롭혔어요. 우리는 언제 태국으로 돌아가게 될까? 돌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같은 태국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시스템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우리가 특별하거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이제 그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식당 사장님, 우리 아파트 근처 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 그리고 가끔 저와 태국어를 연습하던 학생들. 그들은 저를 환영해줬고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친절에 어떻게 보답했나요? 그들의 법을 어긴 거였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웠어요. 잡혔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를 받아준 나라의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개방성과 번영을 내가 악용한 셈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라고요. 내가 있는 나라의 법을 존중할 거라고요. 진정한 성공이란 단지 돈을 벌거나 꿈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이루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며칠이지만 몇 주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어요. 제게 집이자 꿈이었던 그 도시는 이제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쌓아 올린 삶을 뒤로 남기고 떠나게 됐지만 그와 함께 제 예전의 사고방식도 버렸어요. 한국은 제게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책임, 존중, 그리고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면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제 자신에게, 제 가족에게, 그리고 한국에게요. 이번 경험에서 배우겠다고요. 이 교훈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용할 거라고요. 언젠가는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엄마가 저를 안았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한국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 했는데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그리고 태국에 와서 더 찾아보니까 저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 더 많이 태국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알게 된 노코리아와 현지 한국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강경 조치를 해서 이번 한국 연휴 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뉴스를 공항에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 태국은 관광 사업으로 사는 나라인데 주요 고객인 한국인들이 거의 안 온다니. 벌써부터 고통받을 태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앞서 저도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제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를 고용해줬던 친절한 식당 주인, 항상 웃으며 인사해주던 손님들, 그리고 저를 잡았을 때에도 예의를 지켜줬던 경찰관들까지요. 그들은 모두 규칙을 잘 따르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의 일부였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를 환영해준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을 산책하면서
학교나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그들 모두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졌던 것처럼 희망차 보였죠.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젊은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불법 이민의 위험성과 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제 사촌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기억. 그리고 항상 잡힐까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야기들을요. 또 구금센터에 갇혀 법을 어기고 돌아올 날만 기다려야 했던 그 기분도 솔직하게 말해줬죠. 우리 마을은 작아서 소문이 금방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역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학생들 앞에 서니 손이 떨렸지만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자 제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과정도 설명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법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어려운 길이라도 올바르게 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궁금해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기꺼이 답해줬지만 항상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강조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역 사회센터에서도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마을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온라인에서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죠. 배울수록 그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했는지에 더 감탄하게 됐어요.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K-팝이 인기를 끈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법을 지키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 덕분이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왜 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열정적인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성공을 찾아 한국에 갔습니다. 기대했던 방식으로 성공을 찾지는 못했지만 훨씬 더 값진 것을 배웠어요.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거죠. 이제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여정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에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국제법이나 비자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치 모두가 우리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실수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도운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노력과 법에 대한 존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에 감사했죠. 제가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리라고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올바른 비자를 받고 그 나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결심을 하고요. 한국으로 떠난 제 여정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제가 꿈꾸던 부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지혜와 이해,
그리고 제 공동체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제 실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정확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거죠. 저는 다시 한국에 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의 일부분이 함께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도울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있는 거였죠. 제 이야기는 단순히 불법 이민의 경고를 넘어섰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그 교훈들이 살아남아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